글래디스 아일워드는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선교사 후보생들은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만 글래디스는 선교회를 통해 그런 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베리아 횡단이라는 훈련소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글래디스는 러시아에서 보고 겪은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온 후에 러시아에서 누군가 자기 여권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자에 선교사라고 표기되었던 직업이 기계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계공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기 나라에 유용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글래디스를 러시아에 머물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일본 배에 안전하게 오른 후 하루하루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인들에게는 쌀이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쌀을 씹어서 삼키는 것은 글래디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글래디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쌀이 아니라 수수와 국수가 주식인 산시성으로 글래디스를 차츰차츰 인도하신 것입니다. 글래디스가 탄 배는 일본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글래디스는 고베에서 텐진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글래디스가 마침내 중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글래디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글래디스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어린 시절의 아픈 추억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모두 다 금발의 곱슬머리인데 자기만 혼자 검은 머리카락이었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키가 자라는데 자기는 겨우 147cm까지만 자라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래디스가 밟고 있는 땅 텐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글래디스를 위해 계획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다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지니 로슨 부인은 텐진에 있는 루에게 글래디스를 만나 양촌까지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롭게 머물 집에 도착하려면 앞으로도 열흘길을 더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이징을 지나 기차, 버스, 노새를 타고 3개의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잠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갈 수 있는 선교 기지가 있었습니다. 양촌으로 가기 전 마지막 도시인 테샤우에서 만난 스미스 부인은 퀼트로 만든 바지와 재킷을 주었습니다. 중국 여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다 중국 옷을 입습니다. 스미스 부인이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중국인들과 같이 되려는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서 글래디스는 1달 반 전에 영국을 떠날 때 입었던 오렌지색 드레스를 마침내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양촌에서 글래디스는 드디어 지니 로슨 부인을 만났습니다. 로슨 부인은 여생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살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과부로서 혼자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는 길가에 있는 황폐화된 여인숙을 하나 샀습니다. 로슨 부인은 그 집을 팔복 여관으로 만들어 양촌을 지나는 마부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은 호페에서 호난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부들이 와서 먹고 쉬다가 가는 날 밤이면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려 했습니다. 의화단 혁명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중국 변두리에서는 여전히 외세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악랄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지나가는 마부들이 쉬어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글래디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교 과제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문 밖에 서서 로슨 부인의 요리사에게 배운 중국어로 크게 외쳤습니다. 호객꾼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벌레도 없습니다. 벼룩도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부들이 여인숙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글래디스는 가장 선두에 있는 노새의 고삐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선두에 있는 노새가 가는 곳에는 다른 노새들도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새들이 가면 마부들 역시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해도 따라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노새들은 워낙 고집스러운 동물인지라 마당에 한가득 들어서고 나면 행렬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아침까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니 로슨과 그 집의 요리사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부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난로 옆에 앉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는 추운 바깥에서 노새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노새의 몸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고 먹이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에게는 너무 어려울 것만 같았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새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는 마을로 가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해 보려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글래디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중국어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잘 따라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중국어를 조금씩 배울 수 있었다. 겨우 1년 만에 글래디스는 중국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장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글래디스를 탈락시켰던 선교회에 가서 당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후에 중국어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처럼 중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였다. 로슨 부인과 글래디스는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중국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말고는 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었습니다. 글래디스가 그곳에서 지낸 지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로슨 부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글래디스는 로슨 부인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로슨 부인은 자신의 외투를 글래디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내 곁으로 부르셨단다. 글래디스, 하나님은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실 거야.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란다. 그분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글래디스를 축복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로슨 부인을 통해 글래디스가 중국에 올 수 있는 이유를 주셨고 로슨 부인과 함께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실습 기간을 예비하셨습니다. 글래디스는 중국에서 유일한 서양인이었고 중국인들이 볼 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부들과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중국어를 배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인숙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할 수 있는 한 필요한 의약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중국 현지 전도자들과 함께 시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에는 새로운 고향인 양촌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글래디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1932년 글래디스가 중국에 왔을 때 어린 소녀들에게 전족을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 여겼습니다.
전족이란 어린 여자아이의 가락을 아래로 꽉 조여 묶어서 최대한 자라지 못하도록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발 길이가 7, 8cm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발이 곧 여성의 매력이라고 믿었고 그런 여자아이를 가족은 좋은 남편을 맞이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니셴이 1912년 중국 공화국을 설립했을 때 중국 황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초창기에 의회에서 실시한 것이 바로 전족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설립되어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정부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애는 수천 년 동안 견고하게 계승되어 온 전통 문화를 한순간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10cm밖에 안 되는 발이 다 어그러져서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식구들의 부축을 받고 다니는 연로한 중국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발을 통해서 글래디스에게 중국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족을 금한다는 법령을 다시 한번 선포했고 각 지방을 대표하는 관료들에게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관료들은 글래디스에게 와서 발을 감독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감독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자 글래디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관료는 글래디스의 발이 크기 때문에 전족을 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래디스에게 말 한 필과 군인 2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로슨 부인이 죽은 후 글래디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했습니다.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먼 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을 뿐더러 걸어서 멀리까지 갈 수도 없었고 다른 이동수단도 없었으니 여행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 관료가 와서 어디든 원하는 곳은 다 가라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일정한 수입과 이동수단이 생겼고 여행하는 동안 보호해줄 경찰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방법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마을에 들어가 각 가정집마다 돌아다니며 잔혹하고 끔찍한 관습을 근절시킬 권한을 부여받았고 정부의 보호 아래 사람들의 발을 조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월급까지 받았다. 글래디스는 먼 곳에 있는 마을로 갈 수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알았고 관료에게 허락을 받는 대신 자기가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는 이 법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매우 유익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더 이상 전족은 하지 않을 테니 말이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글래디스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마을로 소집해서 전족에 대한 관료의 지시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웃으며 행복해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고 나서 합창곡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발과 여자아이들의 발이 똑같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들의 발이 더 작은 것을 원하셨다면 다 자란 후에도 작은 발이 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발에 전족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족을 푼다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들에게는 전족을 풀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매우 싫어했고 그렇게 하면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군인들이 전족을 풀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글래디스가 머물고 있는 여인숙에 와서 밤을 지새우며 더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마을마다 소규모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모임은 작은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부터 여러 해 동안 복음 설교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전족을 하지 않게 돼 아편 사용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 관료와 글래디스의 관계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서로 존중했지만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관료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련된 사람이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중국의 전통과 문명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반면 글래디스는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를 지닌 여자로 런던 거리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중국어 사전을 들고 와서는 마부들에게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발견하면 관료를 찾아갔고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이루어 놓은 변화도 꽤 많았습니다. 글래디스는 관료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료와 하나님도 가까워지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글래디스는 관료가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글래디스 역시 매우 놀랐고 감독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일단 교도소로 갔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문 밖에서 서성이며 글래디스를 기다렸습니다. 군인들마저도 난동을 부리는 죄수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두려워하였습니다. 글래디스 역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다고 들었소.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야말로 이 폭동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글래디스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시체와 핏자국으로 가득한 감옥 한가운데 서서 살인자가 들고 있는 도끼를 낚아챘습니다. 키가 그곳에 있는 남자들의 반도 되지 않는 여자가 말입니다. 그러고는 마치 여교사가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혼내듯 완고한 죄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죄수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래디스는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죄수들의 비참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든 집단 학살과 같이 중한 죄를 지었든 모든 죄수들이 견뎌야 하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글래디스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로 약속했고 배틀과 무명실을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다른 일거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금씩 교도관의 허락을 받아 죄수들과 함께 여인숙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폭동이 평정된 고요한 감옥 안에서 한 남자가 글래디스를 불러 감사합니다 아이웨데 라고 말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집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아이웨데는 고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웨데는 단순히 글래디스보다 발음이 쉬워서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중국식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 시민권을 얻은 후 아이웨데는 글래디스의 공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중국 여자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었으며 중국어를 사용하고 나중에는 중국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나의 조국이 되었고 중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 시민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인 1936년에 귀화를 허락받았고 나는 아이웨데라는 공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글래디스가 중국인으로 귀화한 것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영국 시민권을 재신청했다면 전쟁이 났을 때 본국으로 후송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래디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제 글래디스의 고국이 된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단순히 중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글래디스가 중국인으로 귀화하여 살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 동족들과 함께 동역하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누군가 영국에서부터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양인을 동역자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글래디스가 여인숙에서 중국 관료의 집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서 아동 매매업자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돌아서서 관료의 집을 향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모든 업무를 마친 후 글래디스는 아동 매매업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말했습니다. 관료 역시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노라고. 너무나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할수록 더 악한 짓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고 저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몇 달 후 관료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글래디스와 친구가 되고 싶었고 글래디스를 존경하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글래디스는 조금 전에 만났던 이 여자와 아이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앉아 불필요한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중국 동전 5개가 있었습니다. 9펜스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이 여자아이에게 메이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별명은 9펜스였습니다. 그래서 펜스는 글래디스의 딸이 되었고 글래디스의 뼈저린 공허감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루는 펜스가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9펜스도 안 되는 돈에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소녀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레스는 그 소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글래디스를 의지하였고 글래디스는 그들을 비롯한 양촌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의 남은 생애 동안 가족처럼 지낸 아이들은 펜스와 레스를 비롯한 2-3명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미혼 여성들이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곧 독신으로 산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미혼의 선교사들 역시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글래디스가 사역하는 동안 한 선교사 부부가 근처에 사역을 하러 왔고 글래디스는 그들 부부가 누리는 특권을 보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려해 보기도 했습니다. 글래디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에 있는 남자 한 명을 골라 중국으로 그것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으로 직접 보내주셔서 청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린난 경감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교육 수준도 높고 얼굴도 잘생긴 중국 경찰과 함께 걷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래디스는 양촌과 같은 변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품위 있고 세련된 중국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린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중국 문화가 지닌 광대하고 풍성한 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글래디스는
자신이 정말로 중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린난과 글래디스는 서로 사랑했고 그는 글래디스에게 청혼했습니다. 글래디스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 사람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린난에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전쟁통에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37년부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양첸에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양첸이 폭격을 당했고 팔복 여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집 한 구석에서 파편 덩어리에 쌓여 갇혀 있었고 땅을 파고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무너진 자기 방 벽에 매달려 있는 올해의 좌우명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파편 더미에서 나와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 글래디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벽으로 둘러싸인 동네에 살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첸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 순간 양첸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사람들에게 시체를 치우고 부상자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땅을 파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첸은 전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이 영원한 제국을 이루리라 꿈꾸었던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일본군에 이어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고 문화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1939년 봄 중국 관료는 글래디스를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자기가 관료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양첸에서 사는 7년 동안 수많은 축제에 가보았지만 이렇게 상석에 앉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글래디스 주변에는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가 정점에 이르자 관료는 아이웨데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 죄수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과 특히 글래디스가 지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가 정점에 이르자 관료는 아이웨데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글래디스를 칭찬한 후 그는 글래디스를 바라보며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료가 말을 마치고 내려오자 그곳에 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글래디스 아일워드가 믿는 하나님에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노세 마부 한 명에게 명하여 탄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은 그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의 집이 훤히 보이고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놓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계속되던 2년 동안 글래디스는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산속 동굴에 있는 마을로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테샤오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에 갔다가 다시 양첸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계속되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글래디스는 중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몇 달 동안 글래디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사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죽음이 언제나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질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여기를 벗어나라고 하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를 빼내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이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내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